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된다는 말이요. 저는 이 말을 두고두고 곱씹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세상을 알게 된 제 인생에 딱 어울리는 말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와서 그 감정을 당연하다고 느끼게 된 적 없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세상이 절 외면했을 때 누군가는 절 선택해줬고 저는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조금 길지만 제 진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사실 제 이름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바로 제 이름은 정미자거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딱 듣자마자 나이랑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나 이름을 소개하면 의아하다는 눈길을 받았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어릴 때는 이 이름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제 이름만 이렇게 촌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들은 예슬이부터 주미, 소희까지 다들 예쁘기만 한데 왜 저만 미자냐고요. 제 이름이 너무 싫어요. 이제부터 저 부르지 마세요. 아무리 미자라고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건 누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뻘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제 이름을 특이하게 여기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이름으로 놀림받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어떻게 이름이 미자야? 그거 우리 할머니 이름이랑 비슷한데. 무슨 옛날 사람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봐. 사실 우리랑 동갑 아니지? 아니면 남의 이름 훔쳐다 쓴 거 아니야? 네 진짜 이름은 뭔데? 내 진짜 이름 미자 맞거든? 그리고 너네랑 동갑 맞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날 미자라고 지어주신 걸 어떡하라고. 왜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괜히 놀리지 마. 나도 내 이름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니까. 너도 네 이름이 이상한 건 아는구나. 오늘 집에 가면 이름 바꿔달라고 때라도 써봐. 그러면 바꿔주실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멀리서 너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걸? 무슨 애가 할머니 이름을 가졌냐고. 친구들이 짓궂게 놀릴 때마다 전 매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분을 터뜨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렇게 나이 먹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야 하는 거냐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젊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고 싶어요. 왜 하필 엄마 뱃속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 고를 수 있었다면 다른 집에 갔을 거라고요. 아무리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눈이 질끈 감겨질 정도로 분별없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절 단 한 번도 나무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화둥둥 달래주시기만 했죠. 미자야, 네 이름이 뭐가 어때서? 너처럼 단단하고 우직하게 커나가야 할 아이한테는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도 없을 거야. 지금은 아직 너랑 네 친구들이 어려서 촌스럽게 들리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뜻이 마음에 들 거란다. 그래, 이 아빠는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 우리 집에 늦게 찾아와 준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괜히 이름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넌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의 복덩이니까. 그렇게 제가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이면 엄마와 아빠는 진심으로 달래주기 위해 뭐든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 머리맡에 앉아서 자장가를 흥얼거리셨고요. 잠에서 깬 뒤에 읽으라고 손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항상 미자가 엄마의 보석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셨죠. 또 아빠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책갈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당시에 저한테는 봄을 이로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겠죠?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는 늦둥이였습니다. 아직 제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을 시점에 이미 2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언니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라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어린 제 눈에도 항상 왜 저럴까 싶었거든요. 우선 절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야, 정미자, 너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내도 너만 보면 불쾌해진다고. 처음엔 제가 언니랑 나이대가 맞지 않고 놀아달라는 게 귀찮아서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냥 존재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눈엣 가시로 여겼거든요. 한 번은 언니가 버릴 거라고 던져둔 가디건을 주워 입은 적 있었는데요. 거의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야, 정미자, 너 제정신이야? 누가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라고 했어. 너 나중에 도둑되고 싶어? 그나마 내가 너랑 가족이니까 다행인 거지. 만약 모르는 사이였으면 너 신고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앞으로 내 것 손댈 생각하지도 마. 당연히 자매는 서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만 둘러봐도 형제 자매끼리 매번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절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눈만 마주쳐도 인상을 쓰고 옆에 있으면 한숨부터 내쉬었거든요. 게다가 언니의 문제는 저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뜸 서울에 가서 연예인이 되겠다며 여기저기 들쑤시며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한 번에 여러 남자와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아빠는 언니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으셨어요. 도대체 얘가 어디를 또 간 건지 모르겠다. 왜 매번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세상이 험난한데 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지. 내가 얘 때문에 하루에도 몇 년씩 늙는 것 같구나. 이번에도 어디 간다는 말 없이 나간 거야? 아, 그러게 잘 좀 보지 그랬어. 이놈의 가시나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이제 그만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한숨만 나오네. 이런 날이면 제가 아무리 재롱을 부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대문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셨고요. 아빠는 창가에서 담배만 피우며 하염없이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게다가 전화기 소리만 울리면 다급하게 달려가 받으셨죠. 하지만 허탈하게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엄마와 아빠의 신경이 모두 언니에게 가 있는 것 같아서 소외감 드는 때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갑작스럽게 저보고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자야, 너 그동안 언니 때문에 서운한 거 많았지? 이번에 언니가 마음 풀어줄 테니까 같이 놀러 나가자. 매번 엄마 아빠랑 다니는 거 심심하잖아. 곧 초등학교에 갈 거니까 언니가 옷도 예쁘게 사줄게. 와, 저는 꼭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언니가 이토록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간다는 것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언니의 제안을 승낙했어요.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뻘인 엄마랑 아빠보다는 언니가 꾸미는 것도 능하고 센스가 좋았거든요. 온갖 기대를 떠안고 버선발로 따라 나선 거죠. 그날따라 언니는 유달리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이 모두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미자야, 기대 많이 돼? 언니도 너랑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 가는 거라 신난다. 왜 그동안 이 생각을 못했을까? 오늘 언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귀여운 머리핀도 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응, 나 진짜 언니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재미있는 시간 보내자. 언니, 나 서울에 데려가줘서 고마워. 죽을 때까지 오늘을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도착한 서울은 저한테 별천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간판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한눈 팔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심지어 언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언니, 나 미자 여기 있는데 혹시 들려? 언니, 내가 한눈 팔아서 미안해. 제발 나 좀 찾아줘. 내 목소리 들리면 여기로 와주라. 나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무서워. 저는 울먹이면서 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찾기는커녕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결국 제가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당시에는 기억 상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엄마랑 아빠도 절 찾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디 잡혀가서 앵벌이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가고 3년쯤 지나니까 기억이 점차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뭐하나요?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전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찾으러 올 거라 믿으며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도 혼자 금방 체념한 축에 속했습니다. 미자야, 넌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혹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안 보고 있어도 괜찮겠어? 이러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괜히 놓쳐버리면 어떡해. 너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 같은 건 잊고 잘 살고 계실걸? 찾으러 올 거였다면 진작 왔겠지. 됐어. 난 이제 엄마랑 아빠 생각은 하지도 않을 거야. 괜히 미련 갖지 말고 잘 지내야지 뭐. 그렇게 전 고아원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이보다 성숙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가까워질수록 진짜 막막했어요. 아무리 운명을 받아들이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곧 고아원을 나가야 할 텐데 밖에 나가서 도대체 뭘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지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상 누구 하나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눈에 띄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미자야,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지 않아? 그냥 힘들 뿐이지. 우리가 일할 곳이 설마 한 군데라도 없을까? 괜히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게 건강 상할까 봐 걱정된다. 난 그냥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할 생각인데. 그거야 그렇지만 마냥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네. 아무래도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가 봐. 나도 너처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어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미리 엿보고 싶다. 그나마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고아원에 오래 있었던 만큼 선생님들을 도와가며 살았던 터라 청소나 요리 같은 건 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시피 책 한 권 제대로 외운 것도 아닌데 당장 가게를 차린다고 줄 설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터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고아원에 봉사 오신 사모님이 똑바로 걷지 못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딘가 절뚝이는 것 같아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입원 치료 후에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사모님은 절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셨나 봐요.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거든요. 미자 씨가 유심히 지켜봐 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든 소원 하나만 말해봐. 내가 이뤄주고 싶어. 도저히 이 은혜는 그냥 못 넘기겠거든. 사모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인사치레하러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사모님은 우리 고아원의 후원도 적지 않게 턱턱 내주셨을 만큼 재벌이셨어요. 만약 제가 물질적으로 큰 요구를 했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만약 사모님이 인심 써서 집 한 채를 사주신다고 해도 생활비가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게다가 사모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건 그동안 고아원에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당장의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이제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하거든요.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자리 말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네. 오히려 너무 사소한 소원이라 미안할 지경이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건 어때? 청소랑 요리 정도는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딱일 것 같아. 우리 집에 빈 방 있으니까 거기서 묵으면 될 거고. 사모님은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 식모로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사모님은 고생시키기 미안하다며 그냥 돈으로 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고생해봤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얻어낸 건 금방 손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벌써부터 그런 속 깊은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미자 씨는 진짜 희한한 아가씨다. 좀 더 편안한 길을 권유해주고 싶지만 미자 씨 생각이 이렇다니 내가 고집 부릴 순 없겠지. 앞으로 잘 부탁할게. 그렇게 전 재벌집 식모로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요. 말이 식모였지 대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모님이 절 은인으로 생각해서 찾아오신 만큼 소홀히 대접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민망하기도 한데 전 식모로 들어가 놓고 아침밥을 안 차렸어요. 물론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 도우려고 했죠. 하지만 사모님이 직접 절 막아 세우시더라고요. 미자 씨, 어차피 우리 집은 아침 먹는 시간이 각자 다 달라. 미자 씨가 맞추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냥 미자 씨도 편안하게 일어나. 뭐 젊은 사람은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지만 굳이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제가 식모로 들어왔는데 빈둥거릴 순 없죠.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사모님 댁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윤택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건데 밥값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미자 씨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 미자 씨는 날 살려준 사람이잖아. 어떻게 아침부터 일을 시켜? 내가 평생 놀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침밥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마음 놓고 쉬어.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재벌집 사모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항상 우아하면서도 다정하게 절 살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생일까지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케이크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아봤죠. 게다가 명절 때는 혹시나 제가 외로워할까봐 손수 한복까지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연극이 있다면서 표를 예매해 놓고 쉬는 날에 혼자 다녀오라며 등을 떠미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제가 식모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돈 벌려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 사소하게 챙겨도 되나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사모님 몰래 일찍 일어나 일을 도운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 받고만 앉아있기에는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깊었으니까요. 심지어 사모님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따로 없는지 살펴주시기도 했어요. 미자 씨 또래 친구들은 한창 대학 다니고 있을 시기잖아. 뭐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일만 시킬 수는 없지. 괜히 학비 걱정 같은 건 하지 마. 뭐든지 지원해줄 생각이니까. 전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공부는 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배우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만큼 따뜻한 애정을 받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모님은 굳건한 얼굴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스스로 공부머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죠. 다만 사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절 생각해 주시는지 알 수 있어서 깊이 감동받을 수 있었어요. 언제나 사모님은 절 은인이라 여기셨지만 저 역시 사모님을 은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에 또 선한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모님이 왜 저를 그토록 각별하게 아끼셨는지 알게 됐어요. 사실 저와 알게 되기 전에 사모님한테는 제 또래의 외동아들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아드님은 수학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아직 내 눈에는 피덩이나 다름없는 자식을 먼저 잃게 되다니. 여보, 내가 고민해 봤는데 우리 아들 이대로 침대에만 붙어있게 놔두는 것보다는 장기 기증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비록 우리 눈앞에서 다시 숨쉬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 당신은 괜찮겠어?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 다시는 내 품에 안아볼 수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위안 삼을 수 있다면 난 허락할게. 결국 사장님과 사모님은 아드님이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왜 사모님이 절 눈에 띄게 편애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큰 도움을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 아빠와 오래전에 헤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전 사장님과 사모님을 부모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워낙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 여기셨는데요. 수술조차 어려울 거고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벌써부터 다들 우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라면 인사도 없이 가야 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모님은 애써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워낙 두루두루 잘 챙겨주시고 인정 많으셨기 때문에 곁에서 일하는 모두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서 체념하고 살았던 시절보다 더 괴롭더라고요. 갑자기 세상이 확 꺼져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다시는 만나지 못할 대단한 어른을 잃게 되는 것 같다고 느꼈으니까요. 이제 난 조만간 기억력도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질 확률도 높다더라. 최대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겠어. 우리 미자랑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말이야. 그래, 당신 마음을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나도 당분간 재택하겠다고 회사에 말해뒀으니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곁에 있고 싶으니까. 이렇게까지 다들 신경 써주니까 너무 감동이다. 꼭 아프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 이 기회로 고맙다는 말도 많이 전하면 좋을 것 같고. 사모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도 의연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셨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프다는 이유로 주변에 예민하게 굴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셨죠. 그렇게 사모님은 하루 일과를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셨어요. 아침엔 꼭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괜히 몸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도 빠짐없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봐 수수께끼 문제집도 사달라고 하셔서 밤마다 하나씩 푸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면 귀엽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끝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여러 감정이 드셨나 봐요. 원래 아드님을 보내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장기 기증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애초에 입에 올리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궁금해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미자야, 우리 아들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뭐 하면서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과연 내 남편이랑 내가 했던 선택이 현명하게 돌아갔을지 궁금하구나. 비록 내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었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도 내 아들의 일부는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을 거잖아. 결국 사모님은 뒷조사를 통해 장기기증 수혜자들의 근황을 알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이왕 내가 의뢰하는 김에 너도 부탁해보는 게 어때?
네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아? 괜히 우리 부부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혹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전 굳이 찾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운명이었다면 진작 제외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걸로도 충분해요. 저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의뢰는 안 할게요. 그동안 그리운 마음이 들 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긴 세월이 지난 데다가 과연 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엄마 아빠도 절 보고 싶어 하실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괜히 상처를 한 번 더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아 사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사모님만 뒷조사 결과를 받으셨고 수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멀리서 지켜보고만 오시더라고요. 굳이 수혜자들한테 사모님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으셨고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드님의 일부들이 저들 안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신 거예요. 미자야, 난 우리 아들 장기 기증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너무 해맑은 얼굴로 잘 살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얻어서 그런 걸까? 내가 헛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사모님, 정말 그걸로 충분하시겠어요? 너무 멀리서 바라보셨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가까이서 보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어렵게 찾으신 건데 이대로 만족하시기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의 일부를 가져간 만큼 소중하게 느껴져서 굳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구나. 진짜 이대로면 충분해. 내 아들이 이르게 멀리 떠난 만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모님은 본인의 성품처럼 삶을 마무리해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저랑 사장님이 더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슬퍼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장님은 매일 밤 사모님이 주무신 다음에 몰래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셨는데요. 눈이 시린 건 단순히 담배 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엌 찬장에 숨겨두셨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시기도 했죠. 저 역시 사모님 침대 앞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자꾸 나서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빨래를 개다가 손끝이 떨려서 수건을 엉망으로 접은 날도 있었고, 밥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은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절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서로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사모님이 조금씩 기력이 약해져 가고 있으시다는 것을 모두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으신 만큼 말도 안 나오기 전에 저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셨죠. 비자야, 내가 너희 엄마 찾았다. 나 죽거든 이곳에 찾아가거라. 다만 마지막으로 욕심 하나 부리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너랑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보고 싶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찾아갔으면 좋겠구나. 사모님은 수혜자들을 보고 와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뇌사 판정 받았던 아드님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장기 기증을 결정했던 터라 남몰래 응어리를 갖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가족을 만나 마음의 짐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신 거였어요. 나는 네가 회포를 풀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어릴 때부터 원치 않게 고생했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했던 건지 모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뒷조사를 같이 부탁한 거야. 게다가 사모님은 절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공증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도 동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식도 없어서 주고 갈 사람도 없다. 괜히 돈만 남기고 가봤자 내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싸울 텐데 그 꼴은 더 못 보겠어. 솔직히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벅찬 마음보다는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시는 사모님의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이 집에 우연히 들어와서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방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모님은 깊이 잠드셨으니 쪽지에 쓰인 대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미자야, 지금 다녀오는 게 좋겠다. 내 와이프가 언제 눈 감을지도 모르는 거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면 정신없을 텐데 괜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렇게 저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쪽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두 발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였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거 무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덜덜 떠네. 괜찮은 거 맞죠? 괜히 여기서 쓰러지면 곤란합니다. 네, 몸이 안 좋아서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러 가게 돼서 그래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기회가 닿았거든요. 오죽하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괜찮은 거 맞는지 재차 확인하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평소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보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고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남겼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억상실증 때문에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요. 얼핏 기억이 나는 건 지방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랑 서울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쪽지에 적힌 주소로는 서울에 거주 중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늦은 시간에 방문하게 된 거라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 왠지 언니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방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정미주 씨네 집인가요? 문 열어주신 분이 미주 언니 맞나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엉뚱한 집 찾아와서 문 두들기면 어떡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당황스러워하더니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오히려 이런 반응 때문에 언니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을 리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뒷조사를 맡겼을 때는 확실한 결과를 주는 곳일 게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대로 정미자라는 소개를 건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사모님은 저의 엄마를 뒷조사해 주셨다고 했는데 언니를 만나게 되니 순간적으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장님에게 대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게 됐죠. 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곳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사모님은 제 언니가 아니라 엄마를 찾아주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언니가 아직 엄마랑 같이 사는 걸까요? 저 이름 말하기도 전에 문전박대 당했어요. 미자야, 우리는 너한테 너희 엄마가 사는 주소를 알린 게 맞다. 분명 틀리지 않게 도착했을 거야. 사실 네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연이 하나 더 있거든.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 단단히 하는 게 좋겠구나. 순간적으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걸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알고 보니 저는 엄마와 아빠의 늦둥이 막내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언니가 남편의 정체도 모르는 채 미혼모로 낳은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으면 남편의 정체도 짐작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엄마와 아빠도 언니의 출산을 격렬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엄마는 두 손을 붙잡은 채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고요. 아빠도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고함을 치셨대요. 얼마나 시끌벅적했으면 이웃 주민분들이 걱정하실 정도였다고 했죠.
심지어 엄마는 시름시름 알아 누우셨고 아빠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지 못하셨음에도 언니의 고집은 상당했다고 했어요. 결국 언니는 가출까지 감행해서 절 몰래 낳고 돌아온 거죠. 딱히 본인이 키울 책임감도 없었으면서 도대체 왜 이랬나 싶더라고요. 막상 낳고 보니 제가 거추장스럽고 귀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나랑 와이프도 이 충격적인 사실을 너한테 알리는 게 맞는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웠다. 그래도 네가 영영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진실을 알아야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시에 제가 사고를 당했던 것도 언니와 길바닥에서 어울려 다니며 놀던 친구가 절 오토바이로 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언니와 소홀해지고 반성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뒷조사에 응해서 이 사실을 까발린 거였어요. 그때 미주가 서울에 가서 연예인을 하든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든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를 아무리 동생 신분으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꼴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리했던 거예요. 저도 엄청 말렸는데 미주가 확고했어요. 언니는 절 짐덩어리처럼 생각하면서 발목 잡힐까봐 염려했던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친모의 존재와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모님 댁으로 복귀해서 뒷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언니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역시나 언니는 제가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또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각설이도 아니고 왜 또 온 거야?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니까 것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잖아. 왜 자꾸 성가시게 찾아오는 거냐고. 구걸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언니는 거칠게 절 밀어내려고 했지만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거였어요. 절대로 쉽게 물러나 줄 수 없었죠. 언니, 내가 누군지 알아채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지? 나 언니 동생, 아니, 당신 딸 정미자야.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이제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하지 마. 오늘은 절대로 비켜주지 않을 거야. 제가 울부짖듯이 말하니까 친모의 얼굴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핏기 없이 질려버리는 기색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승사자라도 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너무 소란스럽다 보니 친모의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전 이때다 싶어 친모의 배우자에게도 정체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친모의 배우자 역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했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다가 증거도 모조리 갖고 온 상태였습니다. 괜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만약 의심스럽다면 친자 검사까지 응할 생각 있어요. 어차피 얻어낼 것도 없는데 설마 이런 거짓말하러 이틀 내내 찾아오지는 않겠죠.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러 온 거예요. 인연이 진짜? 그 입 다물지 못해? 지금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각자 인생 잘 살아왔으면 끝난 거지. 왜 이제 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건 내 인생에 쓸모가 없어. 친모는 거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모의 배우자에게 뒷조사 자료까지 보여줘가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파렴치한 과거를 살았는지도 모조리 까발렸어요. 역시나 친모의 배우자는 경악하면서 친자 검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딸이든 동생이든 서울에 일부러 데려와서 사고당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 당신 같은 여자랑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변명은 됐으니까 이대로 이혼해. 소름 끼쳐서 얼굴 보기도 싫어. 친모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무릎 꿇고 다리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예 친모의 배우자는 털끝도 닿기 싫다는 듯이 뿌리쳐버렸거든요. 그러자 친모는 다시 저한테 시선을 돌려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너 낳고 나서 아무리 정착하려고 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아 인생이 꼬였는데 이런 식으로 꼬라박기까지 해야겠어? 이 정도면 속이 시원해? 말 그대로 내가 네 친엄마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누구 덕에 태어났냐고. 알고 보니 친모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돈을 잘 벌어오지만 애 딸린 이혼남이었나 봐요.
그동안 아등바등 노력해서 이제야 겨우 자식들 마음에 들어 평화를 찾은 상황이라며 절규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친모의 업보일 뿐이었어요. 괜히 제가 진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책임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절 키워주신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는 섭섭하고 속상했던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대신해서 키워주시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니 이해되기도 하더라고요. 비록 마음 아픈 일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미자야, 네가 원하면 우리는 어떤 법적 절차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애초에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릴 때부터 우리는 각오를 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소송 걸지 않겠다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굳이 친모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거든요. 이미 존재를 2번이나 부정당한 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친모는 배우자에게 이혼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애 키워주는 조건으로 몸만 들어가 살던 처지였대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하는 재벌집까지 찾아와서 같이 일자리만 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울먹이며 호소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핏줄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한 번만 도와줘라. 네가 버는 돈으로 나까지 먹여 살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 일하는 재벌집에 빈자리 있을 거 아니야. 말 좀 잘해줘서 나도 밥 벌어먹고 살게 해줘라. 어? 누구세요? 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무슨 사이라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돕겠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얼른 나가세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친모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들 것처럼 빌고 또 빌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예 남남 취급하면서 악다구니를 써서 내쫓아버렸죠. 그러자 친모도 제 기세에 눌려 쓸쓸하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좀 더 우리 곁에서 버텨주시다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조용히 숨 고르듯 잠들어버린 모습이 평온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 동안에도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사실 사모님이 제가 눈물 보일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사장님 역시 이런 제 속내를 알아서 그런지 충분히 마음 추스릴 시간을 주셨어요. 괜히 눈물 참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안쓰럽구나. 그래도 그게 네가 와이프를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된다. 우리 아들을 먼저 보내고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네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장님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시긴 했는데요. 뒤돌아서서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은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건 네가 받아 마땅한 거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와이프를 한번 살려줬을 때부터 자격이 충분했어. 앞으로 이 집에서 네가 네 인생을 예쁘게 잘 갖고 나가기를 응원하마.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렇게 큰 대가를 받아도 될지 민망하네요. 아무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 집을 주고 싶어 하셨어도 사장님이 반대하셨다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사모님만큼 사장님도 절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저와 사장님의 대화가 마지막을 앞둔 것 같은데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녀처럼 연락하고 지내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댁에는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하지만 명절이면 쓸쓸하실까봐 특히 신경 쓰고 있어요. 일부러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나 불고기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다 드리기도 해요. 가끔은 TV 예능을 보면서 간식 먹고
사모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둘이 같이 꽃구경이나 단풍 드라이브도 다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이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래야 사모님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일상이 지속되면 좋으련만 친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의 근황이 귀에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아예 동네에서 유명할 만큼 아나무인 노숙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본인보다 느긋하게 일상을 영위 중인 사람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욕설을 내뱉어 겁을 준대요. 그리고 몰래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랑 대판 싸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손 치우지 못해? 내가 배가 조금 고파서 뭐 없나 뒤적였을 뿐인데 왜 죄인 취급하는 거야? 당장 비켜.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한때 인기도 많고 잘 나갔다고. 당신이랑 나랑 급이 같은 줄 알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죠. 지난번에도 경찰에 신고당했으면서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폐입니까? 자꾸 아파트 주민분들 눈살 찌푸려지게 만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여자는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당한 모양인데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그 여자 밑에서 자라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차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물론 사장님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뭐 필요한 게 있는 거라면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제가 거절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저 반찬 가게 계속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기쁨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도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시면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고집을 꺾을 수 있겠니? 그래,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심히라 안심된다. 그래도 언제든 힘들면 말해라. 넌 나한테 딸 같은 존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게. 항상 의지해야 해. 이제는 남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할 거예요. 어릴 적에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창피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름 덕분에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연 들으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외면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게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진짜 절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단언컨대 저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선택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